안녕하십니까. 헤리티지 스파이시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렸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뉴스들도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50bp, 그러니까 0.5% 혹은 0.75%까지 올리겠다는 뉴스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적으셨던 분들은 왜 금리를 올리는 거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장단점이 뭔지, 또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과 이것이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 관심이 적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라는 것은 이자입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죠. 즉, 돈의 가치를 말합니다. 만약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돈을 빌리기가 어렵겠죠. 돈을 빌리는 비용인 이자가 높아질 거고요. 반대로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면 이자가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냐? 쌀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시장에 쌀이 줄어들면 쌀 가격이 오르고, 시장에 쌀이 많아지면 쌀 가격이 내리죠.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 돈을 빌리기 어려우면 금리가 오르고, 유통되는 돈의 양이 많아서 돈을 빌리기 쉬우면 금리가 내려갈 겁니다. 금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금리라는 얘기를 할 때 앞에 몇 가지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금리, 기준금리도 있고 시장금리, 이런 얘기들도 있죠. 채권금리는 보통 국채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국채금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는 국가 채권에 대한 금리입니다. 이 채권이란 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쉽게 말해 차용증이에요. 돈을 빌리면서 이걸 갚겠다는 증서를 주는 거죠. 국가는 매년 예산을 세우고 운영하는데 돈을 씁니다. 그 수입은 세금으로 걷는 비용과 대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국채를 판매하면 전 세계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돈을 주고 채권을 사갑니다. 이 돈이 국가의 재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채권에는 발행 당시에 이자율이 찍히게 됩니다. 이것을 채권 발행 금리라고 해요. 채권을 발행할 때 찍히는 채권 이자죠. 즉 채권은 발행 당시에 금리가 고정돼서 발행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 채권은 예치 기간이 며칠짜리부터 시작해서 1년, 10년, 심지어 30년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이 채권의 예치 기간을 물이라고 말을 하고요. 10년 만기 채권은 10년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채권은 일반 예적금과는 다른 특징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가격 변동성입니다. 우리가 예금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빼야 될 때는 통장을 깨죠. 해지한다고 하는데, 채권은 이걸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어요. 채권 거래 시장을 통해서 채권들이 거래된다는 의미죠. 만약 제가 1년물 2%짜리 발행 채권 1억 원어치가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된다면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지금 신규 발행되는 채권 금리가 2% 정도다 라고 한다면은 같은 2%인 제 채권을 사람들이 굳이 사려고 하진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채권의 금리를 맘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발행 당시에 고정된 금리니까. 그러면 저는 이 채권 1억 원짜리를 남들보다 싸게 팔거나 웃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웃돈 주는 것도 싸게 파는 거랑 같은 의미죠. 그럼 지금 이 채권 1억 원짜리는 연이율이 2%니까 1년 뒤에 원금 플러스 이자로 1억 2백만 원을 돌려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걸 팔아야만 한다면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뭐 100만 원을 뺀 9,900만 원에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 채권을 사는 사람은 9,900만 원으로 채권을 사서 1년 뒤에 1억 2천을 받으니까 3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이율이 3% 조금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1억짜리 채권 가격이 9,900만 원으로 하락하면 2%짜리 채권 금리가 3%로 상승한다는 거죠. 즉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다,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채권의 두 번째 특징은 채권의 만기 기간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채권의 만기 기간은 3일, 7일부터 시작해서 30년까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제가 1년 만기 한국채, 그리고 10년 만기 한국채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고 쳤을 때 1년 만기와 10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연 2%로 동일하다면 무엇을 사야 경제적일까요?
아마도 1년물을 사는 게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0년 동안 전쟁이 나거나 우리나라 경쟁력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즉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1년짜리를 사고 만기 때 이자까지 해서 돌려받은 다음 생각을 해보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일 거예요. 반면에 국가에서는 10년짜리를 팔고 싶을 겁니다. 1년짜리를 팔면 매년 돈을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1년짜리를 사고 싶고 국가에서는 10년짜리를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럼 10년짜리를 팔고 싶은 국가에서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1년물 금리를 낮추거나 10년물 금리를 높이거나 이런 이유로 장기 채권이 보통 단기 채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1년물보다 1개월물이 더 안정적이고 그럼 그만큼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고 1년보다 2년, 10년, 30년이 더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만큼이 반영된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보통 2년물 이하를 단기물, 2년물 이상을 장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단기 채권부터 장기 채권까지 쭉 줄을 세워놓고 금리를 비교해보면 장단기 채권의 금리가 기간별로 차이가 날 거예요. 이렇게 장기물이 일반적으로 금리가 더 높고 단기물일수록 금리가 더 낮은데 이걸 보통 장단기 금리차라고 합니다. 이게 채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기간별로 금리차가 난다. 채권의 세 번째 특징은 채권이 각 나라마다 별도로 발행된다라는 건데요. 러시아도 일본도 모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채권들의 금리는 어떨까요? 만약 미국채 10년물과 한국채 10년물 금리가 2%로 동일하다면 전 미국채를 살 겁니다. 선진국이고 앞으로 한국채보다도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면 한국이 한국채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미국채보다 금리를 더 줘야 됩니다. 신흥국이나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일수록 더 많은 금리를 줘야만 미국채에 비해 경쟁력이 있겠죠. 결국 국력이 약할수록 돈을 빌리는 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채권이 가지는 특징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세 번째, 국가 경제 안정도에 따라 각 국가의 채권 금리가 다르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 얘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10년짜리 장기 채권을 살까요? 우리가 보통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유는 현금은 그 자체로는 이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인데 만약 1억을 은행에 넣으면 적어도 1년에 2%, 약 2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고 1억이 1억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2 내지 3% 정도 됩니다. 2%라고 친다면 이 말은 올해 1억짜리 가치의 상품이 내년에는 1억 2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럼 3%짜리 채권을 투자하게 된다면 저는 시중 물가 상승률보다 1%가 더 높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1년 뒤 물가 상승률이 4%다 라고 한다면 저는 3%짜리 채권을 사도 손해일 겁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제가 가진 자산의 가격이 덜 상승했으니까요. 근데 물가는 왜 오를까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중에 매년 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가들은 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그 화폐 발행의 양이 늘어나고 있죠. 현대 금융시장은 계속적으로 화폐의 발행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거든요. 모든 나라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매해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고요. 그 양에 맞춰서 물건들의 가격이 비례해서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란 건 곧 경제 성장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채권 투자를 한다는 건 시중에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가치 이상으로 돈을 벌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3%인데 채권 수요가 엄청 높아지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인플레이션은 채권 금리 3%보다 덜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채권으로 투자가 몰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 성장, 즉 인플레이션이 약 3%씩 될 거다 예상한다면 저는 채권 10년물 금리가 3%가 넘어야지만 채권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3%니까 제가 채권을 사려면 채권 금리가 3%보다 높아야지 저한테 이익이니까.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2%다? 그럼 채권을 안 사죠. 팔아야죠. 손해니까. 아까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들 저처럼 채권을 팔아 제끼면은 채권을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적어지니 당연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오르겠죠. 어디까지? 3% 정도는 넘어야지 채권을 사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세계의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국가의 경제 성장이 1%대로 낮아진다는 예측이 나오게 되면 채권 투자자인 저는 지금 2%짜리 채권을 사야 될 겁니다. 다들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오르겠죠.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오르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렇다면 채권 금리는 반대로 내립니다. 1.9%, 1.8% 이렇게. 결국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늘어난다는 거죠. 장기 채권은 이런 이유들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채권의 메리트가 너무 없어지고 있고 채권 금리 엄청 오르고 있고 채권 가격은 엄청 하락하고 있어서 채권 시장에선 지금 곡소리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는 이런 원인으로 움직인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아마 역사에 남을 시간일 겁니다. 어떤 수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어떤 수치는 역대 최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역시 전쟁에, 물류난에, 코로나에, 게다가 엄청나게 풀려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 시장도 혼돈을 거듭하고 있죠. 앞으로 금리부터 시작해서 환율이나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텐데요. 중요한 건 이 시기는 정말 10년 혹은 몇십 년 만에 오는 시기이긴 한데 이 시기를 잘 이해한 사람과 그냥 이해하지 못한 사람과는 향후 투자 시장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엄청난 실패의 경험을 주게 될 수도 있겠죠. 역사는 반복되고요. 역사를 잊은 투자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